여러분의 화장실 친구 토일렛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을 얘기해 볼 건데요. 지난 9월 9일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서 6개월 뒤인 3월 10일부터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확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래서 구돌님 일단 노란봉투법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노란봉투라는 게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선배님들 세대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경리가 앞에서 이렇게 세면서 그 노란 봉투, 월급을 받는 노란 봉투에서 이 유래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9년에 쌍용자동차라는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었어요. 이 해고를 둘러싼 파업 당시에 회사 측에서 입었던 손해를 노조 측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면서 약 47억 원 규모의 이제 손해배상금을 노조 측이 배상하게 되었는데, 그 배상액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부담인 거죠. 근데 어떤 한 시민이 이 47억 원이라는 게 노동자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니까 우리가 한번 17번 모아서 한번 사회적 연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봉투에 돈을 일부 넣어가지고 그걸 노조 측에 전달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운동이 돼서 실제로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15억 원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해서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핵심이 뭔지가 궁금해 일단. 크게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회사의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관계상 사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람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된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사용자 범위 확대, 첫 번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중소기업의 노동자인데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럼 이 둘은 그 사용자랑 노동자 관계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그 원청인 대기업의 사장과 내가 교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그렇게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봉투법에 유래가 된 이제 손해배상 액수에 제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본인의 손실받았던 액수를 조금 과장해서 약간 징벌적으로 노동자나 노조에게 좀 불리하게 겁을 먹게 하는 그런 소송 관행이 있었는데, 그 아까 쌍용차 그래서 이번에 그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470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개인한테? 그 노동조합하고 뭐 개인들 섞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하청 노동자들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470억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어떤 쟁의를 되게 위축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거를 좀 줄이게 됐고, 다른 이슈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같이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그 핵심 내용들이 바로 막 와닿진 않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좀 더 궁금하긴 해요. 9988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99%의 법인은 중소기업이고 88%의 노동자가 여기서 일한다. 네, 그게 9988이거든요. 나 처음 들어봐서 그런 말.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열악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보통 자기 사업을 하기보다는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공공 영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소기업 소속된 노동자는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라고 그냥 칠게요. 하청 노동자는 하청 사장에게 내 근로조건, 내 임금을 어느 정도 높여주세요, 내 노동조건을 바꿔주세요 요청을 해도 사장이 그럴 힘이 없어요. 왜냐면은 원청에서 너 이 물건 나는 이 가격에 살 거야, 너가 깎아서 너네가 알아서 깎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청 사장과 또 원청의 가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을 올려주거나 지켜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원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법안이 필요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그러면 이렇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반대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용자나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큰 기업,
기업들은 그러면 도대체 내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되게 거미줄처럼 기업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내가 뭐 재벌 총수야. 그럼 내가 뭐 기업이 여러 개를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내 밑에 있는 뭐 한 100여 개의 계열사들이 전부 다 원청한테 다 노동쟁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게 다 사법적이나 법률적인 리스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조합 활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토대로 이제 계속 쟁의 행위나 이런 게 일어나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뭐 보수 정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 좀 대변하는 게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재계에서 네. 이 법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막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민주당은 그걸 들었을 때, 네. 그럼 그런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게 있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해요. 민주당과 이제 고용노동부 정부에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 동안에 지금 약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법규 때문에 이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6개월이.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잘 나오면 큰 문제가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이제 예시나 이런 것들, 규칙 이런 거를 이제 딱 정의해주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해석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게 허용이 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경제계나 에서 반론은 뭐냐면 어쨌든 그게 확정적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 간, 예를 들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률 판결을 받아야 될 거고,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5, 6년 이상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 6, 7년 동안 또 이제 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 저번에 우리 상법 했던 것처럼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예. 이래도 되냐? 네. 뭐 이런 건가? 예, 그쵸. 그쪽 골치 아프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금 구도리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09년에 있는 쌍용차 그 쟁의 행위 이후로 이슈가 됐던 내용이어서 벌써 한 16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제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재하청 뭐 이런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두 번째, 비전형 노동자라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특고, 뭐 이런 노동자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법률로서 조금 이분들의 단결권이나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선례가 있고, 손해배상도 좀 징벌적으로 기업 측이 좀 유리하게 사용했던 그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 일단 노동자 측에서 된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측에서도 요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초반부터 너무 요 법률이 입법된 걸 가지고 노동자가 좀 유리하게 본인들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노동자 측에서도? 네. 그리고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판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그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범위에도 실질적인 지배력 있는 사용자 관련해서 그 CJ 택배노조가, 원래 택배 노동자들은 그 한 명 한 명이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CJ 택배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1대1로 계약을 맺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1,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서는 이게 인정이 되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2심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그 CJ 택배가 이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그 판결을 이미 했거든요. 이런 그 법원의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입법이 저는 엄청나게 무리한 입법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사실은 난 노동자니까 네. 노동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측면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막 우려된다는 것들이 납득은 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좀 타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아시겠지만 약간 경영직이 되면은 예, 노동조합 가입할 수는 없는데 경영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그 뭐 사업 그 뭐 사용자는 아닌데 하여튼 좀 그쪽 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책 싸움은 그쪽 편에 높은 직급이다. 높은 직급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그렇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이해되는 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항상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이제 완화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노동조합 측이나 노동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노란봉투 또 계속 아마 시끌시끌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다루자. 일단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넵.